자, 좀 하시는 거는 한가요? 재밌구나. 그건 아니다, 그죠? 재밌진 않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는 좀 되시고, 요런 내용을 하는구나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죠? 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점점 다루다 보면 좀 늘어날 거니까요. 자, 25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5번째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습을 이렇게 기초를 다루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좀 다 다루지 못하고 아마 조금 8개 단원 다가 나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론을 다루게 될 건데요. 뭐 첫날에도 간단 언급했듯이, 여기 지금 하는 이 투자론이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제일 어렵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이쪽 위주로 요거하고 요거 밑에 단원 정도 아마 하고 기초반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납득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자, 투자론을 다루게 될 건데, 투자에 대해서 결국은 간단한 거죠. 투자에 대해서 투자론은 결국은 단순하게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은 얼마? 그러면 난 이 투자에 대해서 할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자, 그 중에서 이 25쪽에 보시면 이 투자의 개념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먼저 공부할 게 뭐냐 하면은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그 지렛대 효과 어려우시면 우리 그 부동산 투자에 보면 갭 투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갭 투자라고 말하죠. 갭 투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갭 투자를 학문적으로 지렛대 효과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 그 투기 아닙니까? 투자하고 투기하고 구분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합니다. 이제 투자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갭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대출 안고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내 수익률을 크게 증폭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상상. 여러분이 원룸을 하나 살 거예요. 이 원룸이 얼마짜리냐? 10억짜리예요. 여러분이 10억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억을 투자하면 여러분에게 임대소득이 나와요. 임대소득. 수익을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볼게요. 자, 요건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 원룸에 10억을 투자한다라는 말은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이유는 뭐죠? 임대소득을 누린 거죠. 자, 그럼 요걸 이렇게 나누는 거죠. 10억 투자했어. 그 다음에 순수익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나누기 10억 하면 요게 5% 이렇게 나온다, 그죠?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수익률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투자 금액은 10억. 여기서 나오는 순수익은 5천만 원. 5천만 원 나누기 10억 하면 수익률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은행에 10억을 맡겼어. 그래서 1년에 이자를 2천만 원 주더라. 그러면 나누니까 이자율은 2%네? 같은 말이죠. 이거는 10억 곱하기 2% 하면은 이자 2천만 원이 나오는 거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개념들. 이때 이 5%, 이 5%를 이름을 좀 붙였어요. 그냥 수익률 해도 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총 투자 수익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이게 몇 프로냐? 5%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이 5%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여기 좀 수익 5%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 가지고 이 부동산 샀어. 그러면 여기에서 5% 수익이 발생해 이런 느낌이에요. 소득은 5천만 원. 금액으로는 비율로는 5%. 투자 금액은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
대출금리 다른 말로 이자율이죠. 대출금리가 몇 프로냐? 3%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그냥 투자하면 5% 먹지만 내가 대출을 땡겨서 투자하면, 자, 이게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죠. 그러면 대출을 땡겨서 투자하면 5% 먹고 요 차이, 왜 작은 돈을 땡겨서 5% 수익을 받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3%로 돈을 땡겨와서 5% 수익에 투자했잖아. 그럼 2%를 내가 먹는 거네? 그죠? 그러면 내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5%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죠. 내 수익이 여기는 5%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내 수익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지분 수익률,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거에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이때 요걸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말하는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수익률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의 대출 금리,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타인 자본 수익률, 요렇게 말을 해요. 이걸 타인 자본의 돈을 빌린 거잖아요. 빌린 걸 뭐라 그러냐면 저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저당 수익률, 요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지분 수익률이라고 말했는데, 요거는 지분은 내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요약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봅니다. 맨 위에 쪽에 25쪽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 투자 기본 용어 보셨죠? 그죠? 거기에 밑에 네모칸 보면은 저당 대부액, 그 밑에 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네목 봤죠?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요거 네목, 이런 느낌이고요. 밑에 보시면 타인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은행목, 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인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대출 금리, 이건 은행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 개념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내가 이 부동산을 10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구입했어요. 내 10억을 전부 다 내 돈을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내 돈을 전부 다 투자하면 내 수익률 5%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10억짜리 부동산 중에서 10억 중에서 내 돈 5억, 대출 5억, 대출을 안고 투자했죠? 그러면 5% 받고 요 차익에 플러스 알파가 있단 말이야. 내 수익이 더 증폭되겠죠. 요런 걸 우리는 지렛대 중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플러스죠.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지렛대 효과를 써서 수익률이 증폭되었다, 플러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동산의 갭 투자, 이런 투자자들은 요걸 생각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보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짧게 보유하면 세금,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대부분 부동산은 긴 시간 동안 보유를 한단 말이죠. 긴 시간 보유하는 사이에서 은행의 이자율이 변해요. 이자율이 왜 변합니까? 시장 상황이 변하면 은행의 이자율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쌤, 이자율 잘 안 변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그게 저번 주에 얼마 전에 말고 한 10일 정도 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자동차 투자한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금리가 30%인데요? 막 그런 말 하잖아. IMF 때는 대출 금리가 25%, 30%까지 올라갔었어요. IMF 아니더라도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대는 대출 금리가 8%, 9%, 10%였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 이럴 때는 예금 금리가 3, 4%고 대출 금리가 7, 8%, 6, 7% 됐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저금리 상태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최근들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시장 상황을 변형하기 때문에 언제나 오르막 내리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 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하여튼
출발은 미국이 좀 그래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오게 된 건데 그 미국에서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준 거죠. 그런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환 없는 사람들이 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고스란히 은행에 채권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주택값이 하락해 버렸어요. 담보가치가 하락해 버렸잖아요. 그럼 은행에 손실이 나타나겠죠? 은행이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 은행 부도나 현상이 세계적으로 여파를 미쳐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온 거예요. 그게 2007년도에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은행의 그 투자은행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영향을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동일한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미국발 금융위기 8%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여기 임대료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 내더라도 바쁘겠죠? 내수익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내수익은 5%보다 더 작아져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마이너스로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정의 지렛대를 말해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하고 금리가 안 좋아지면 이런 부의 지렛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리를 아주 중요한 걸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요거죠. 자,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는 뭐가 달라지느냐? 은행의 금리가 달라지니까 정부가 바뀌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기출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말해 볼게요.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볼게요. 자,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대출 비율을 이걸 시험에 부채 비율이라고 내기도 합니다. 대출 비율을 높이게 되면 정의 지렛대가 부의 지렛대로 바뀐다. 이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자가 대출 비율을 높이게 되면 정의 지렛대에서 부의 지렛대로 전환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질문이 틀린 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 대출 비율이라는 말과 대출 금리라는 말을 우리가 혼동해서 그래요. 이 둘이 비슷한 느낌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는 금리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변해야 정부가 바뀌는 거죠. 요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 대출 비율 높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 부동산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할 때 2억 대출하는 거와 7억 대출하는 거. 7억 대출하면 대출을 많이 했죠? 대출 비율이 높아지죠? 이해하시겠죠?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이 정의 지렛대일 때 내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대신에 부의 지렛대는 더 망하겠죠? 결론은 뭐냐? 대출 비율을 높이면 지렛대 효과가 정복되는 거예요. 느낌? 무슨 이야기냐? 대출 비율을 높이면 지렛대 효과가 정복되는 거고 대출 금리가 변하면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렛대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틀리는데 지금 말하는 걸 이해하시면 지렛대과에서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왜 이게 틀리냐? 지금 이 질문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걸 다루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은 요거와 요게 비슷한 느낌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건데 이 다르다라는 걸 별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무심결에 보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략은 구분하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적어도 됩니다. 뒤에 계속 제가 말할 거예요. 자, 이런 질문 있다라는 거 가볍게 언급해 놓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2번 지렛대 효과 봅니다. 지렛대 효과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익금 등 다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수율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죠. 대출을 사용해서 이 수익률을 증폭시키는 걸 말한다. 그걸 지렛대 효과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정의 지렛대 효과 밑줄
자, 거기 보시면 타인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뭐냐 요거죠. 타인 자본 수익률 크고 총 자본 수익률 크고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요 순서대는 요게 정의 지렛대다 요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부의 지렛대 봅니다. 거기 보시면 타인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똑같는데 요 기울기 방향이 다르죠. 요렇게 기울기 방향이 다르잖아요. 요 글은 똑같이 적혀 있죠. 그런데 정의 지렛대들이 이 방향이 부동호 방향이 요렇게 되느냐 요렇게 되느냐 이게 정부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리했을 때 선생님 지렛대과는 뭘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지렛대과라고 말하는 것은 요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렛대과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과라는 거는 대출을 안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내 수익률을 청폭하고자 하는 행위. 좋아지면 청폭되고 안 하면 망하겠죠. 안 되면. 그래서 청폭시키는 행위. 요걸 우리는 지렛대과라고 말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렛대과라는 개념에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요. 어떤 걸 배우게 될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수익, 위험 이런 걸 말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투자 파트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익과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면 수익은 뭘로 계산하느냐 하면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위험은 뭘로 계산하느냐?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계산합니다. 아니 선생님 부동산 투자 수익은 버는 거고 위험은 잃어버리는 원금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판단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개념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이 개념을 정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수익은 평균으로 계산한다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아까 요 예제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을 10억 주고 투자했다라고 말했죠. 그죠? 투자는 언제 하느냐? 지금 현재 투자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료가 얼마 들어온다 그랬죠? 5천만 원 들어온다 그랬죠? 반드시 들어온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이 원룸을 지금 사면 앞으로 5천만 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수익은 언제나 예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예상 수익률이에요. 아니 반드시 들어온다. 과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수익은 언제나 미래를 예상하는 거죠. 뭐냐?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원룸을 샀어. 얼마 주고? 10억. 그러면 1년 후에 5천만 원, 2년 후에 5천, 3년 5천 이 들어올 걸로 예상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들어오는 걸로 예상했는데 어떻게 예상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 동네 평균 수익률로 예상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평균으로 예상하느냐? 이 동네는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이 많이 있는데 정말 도로가에 정말 좋은 원룸은 임대료가 한 달에 1년에 6천만 원씩 들어와요. 임대료가. 그런데 약간 외곽에 있는 거는 3, 4천만 원 들어와. 느낌 아시겠죠? 즉 이게 잘 될 때는 6천만 원, 안 될 때는 4천만 원쯤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평균 얼마쯤 들어올 걸로 예상돼요? 5천만 원쯤 들어올 걸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수익률 계산했죠. 우리 금방 이렇게 했잖아. 요거 요렇게 나누어서 수익률 5% 이렇게 해서 요게 뭐냐? 평균 수익률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익은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동창회를 갔어요. 여자분들이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 가면은 친구들이 나에게 질문하지 않고 내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두 가지 있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 훅 들어온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죠? 너 친구야, 네 친구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갔다며 성적 몇 점 나와? 물어보면 안 되잖아. 왜? 우리 자녀 성적은 기밀이잖아. 7.5등급이잖아. 그죠? 기밀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니까 두 번째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신랑 월급이 얼마나 이거 왔구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런 신랑의 월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1월 달에는 500만 원 받았고 2월 달에는 375만 원 받았고 3월 달에는 425만 원 받고 5월 달에는 600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평균 한 400만 원쯤? 네, 이렇게 말해요. 잘 될 때, 안 될 때 평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뭘로 계산한다? 평균으로.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은 평균으로 계산한다. 수익률은 평균으로 계산한다. 앞으로 들어올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예상을 평균으로 해서 수익을 일반적으로 계산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은 이해를 했습니다. 뭐 수익은 평균이구나. 그럼 위험은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투자하면 5% 수익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5%가 위아래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벗어날 가능성. 이걸 통계치적인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앞으로 몇 프로 수익이 예상된다 그랬죠? 5%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동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5%가 3%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수익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수익이 차이 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2%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5%에서 위아래 여기가 어떻게 되냐, 잘 될 때는 7%, 안 될 때는 3%, 그래서 평균 5%쯤 된다. 이렇게 된다면 위아래 벗어날 가능성, 편차, 벗어날 가능성은 2%죠. 위험은 2%가 됩니다. 즉 이때 위험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수익을 벗어날 가능성,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불확실성,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 수익에서 벗어날 가능성, 이걸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정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5쪽에 맨 밑에 쪽에 봅니다. 그게 가로 3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 1번에 보면 위험이 데인저러스가 아니고 리스크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위험은 리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에 따라가는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위험이란 어떤 투자로부터 얻게 될 결과에 따른 불확실한 정도.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러니까 내 수익이 생각했던 걸 벗어날 가능성. 이걸 위험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위험에 대한 정의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한 정의를 보다 이해를 잘하고자 하면 넘겨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이 위험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어떤 게인지 알아볼 건데요. 부동산 투자 위험은, 자, 26쪽에 갑니다. 가로 4번.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사업상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은, 사업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수요나 공급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에 원룸을 구입했어요. 이 원룸을 구입했는데 투자 금액은 10억입니다. 수익 5% 예상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대학가예요. 대학가인데 결국은 이 내 원룸에 신입생이 전부 다 공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7점 안에 임대료가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좀 신입생도 좀 작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 코로나가 좀 뭔가 예를 들어서 원룸만이 아니고 재택 수요이 많아. 그러면 방이 반밖에 들어차잖아. 그러면 임대료 3천만 원이 들어와. 그래서 평균 5% 수익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성 위험이라는 건 뭐냐, 이걸 벗어날 가능성이 나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 대학가에 신입생 모집이 실패했어요. 즉 우리 원룸에 들어올 수요자가 줄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방에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그러면 내 수익이 5%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위험을 사업성 위험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공급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원룸 말고 경쟁업체인 다른 원룸이 들어와요. 이 대학가에. 아니, 원룸은 나만 지어란 법이 있나요? 다른 사람 원룸 지을 수 있겠죠. 다른 원룸, 이게 공급 상황이죠.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있는 세입자들 뺏기지 않으려고 임대료 좀 어떻게 할까? 깎아줄까요? 그죠? 또 개중에는 세입원금 줬다 이렇게 건너가는 이런 나쁜 애도 있겠죠? 나쁜 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익이 이 경쟁업체 공급에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겠네? 그렇게 내 생각보다 수익이 줄 수 있어. 그게 요거 사업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즉 사업성 위험이라는 건 내 부동산 요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요 공급 시장 상황의 변화. 교재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수익성 관계는 되는데 이거는 사업 자체 수익성이라고 말했어요. 시장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은 좀 구체적으로 수요 공급들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시장 상황, 수요 공급의 어떠한 변화, 이래서 내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업상 위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금융적 위험이 뭐냐? 금융이란 단어만 알면 쉬워요. 금융은 줄임말입니다. 자, 자금융통. 쉽죠? 자금, 융통. 그럼 금융이란 말은 자금을 융통한다. 즉 돈을 빌린다. 대출 같은 것들이죠. 대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은행 대출이 많아졌어요. 즉 부동산 투자했을 때 대출을 안고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왜? 금리가 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3%로 예상하고 부동산에 대출하고 투자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좀 좋았거든? 그런데 금리가 IMF 같은 시기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에 관계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내 수익이 이거보다 작아질 수 있겠네? 네,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적 위험은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얘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이런 느낌이죠?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대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렛대효과도 커질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인 금융적 위험도 커지겠죠? 만약에 내가 대출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지렛대효과도 없겠지만 금융적 위험도 없겠죠? 그래서 이 금융적 위험은 지렛대효과와 연결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언제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출 안고 투자했을 때는 대출을 가지고 내 수익이 증폭되는 이런 갭 투자 효과는 지렛대가 누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시장 상황이 변하면 내가 이자 부담이 많아지는 이런 위험도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싫어. 나는 대출 없이 내 돈만 투자할게. 그러면 나는 순수하게 지렛대가 없이 내 투자 수익률만 얻을 수 있겠죠. 이런 반면에 금융 위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금융적 위험은 지렛대과 연결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 보면은 부채 활용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전액 자기 자본만 활용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 말 이해하시겠죠? 왜? 금융 부담이 없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데 여기는 법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 정부의 어떤 정책 또는 정부의 행정조치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줬어요. 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할인하는 혜택을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혜택을 없애버렸어. 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세를 높여버린 거죠. 즉 소득에 대한 어떤 과세를 높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국가에 내야 되는 이런 법적, 제도적인 정책의 변화로 내가 지출해야 되는 세금이 많아졌겠죠? 정부의 조세 정책이 바뀐 거죠. 내가 부담한 세금이 많아지면 수익이 어떻게 되겠다? 더 줄겠네? 그러면 내 수익이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겠네? 그걸 법률적 위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인플레 위험이에요. 인플레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데요. 개론에서는 인플레이션 전부 다 말하죠. 인플레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는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건데 인플레는 항상 나쁜 건가요?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투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플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이해를 해보죠. 인플레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반면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건데, 우리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구매력 하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기 인플레 보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전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빠가 공무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월급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에요. 아버님은 공무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녀가 3명입니다. 이 3명의 학비, 관계되는 비용을 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쌀, 라면 이런 것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에 필요한 전기요금,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구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딱 맞았어요. 딱 맞아요. 그래서 아빠는 요거 맞고 조금 남으면 자기랑 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쌀값과 라면값이 올라가요. 전기요금도 올라가요. 그러면 200만 원 이걸 충당이 안 되겠죠. 이걸 여기서 말하는 뭐죠? 구매력 하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인플레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뭘 가지고 있냐면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금, 황금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우리가 왜 인플레가 싫었느냐?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서 그래요. 우리 집이 만약에 부자였고 집에 금고 안에 금도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좀 있고 하면은 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걸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이라고 말해요. 즉 인플레는 이렇게 좋은 점과 안 좋은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뭘 말하느냐? 요거의 구매력 하락을 말해요.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을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아까 원룸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원룸에 임대료 1년에 5천만 원 들어온다 그랬죠? 인플레가 돼도 5천만 원 임대료 들어오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임대료 5천만 원 받는 건 똑같는데 5천만 원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안 좋은 점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룸, 이 원룸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요. 물건이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동시에 있는데 지금은 위험이니까 안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 뭐냐? 부동산은 굉장히 고정적인 재화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는 10억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10억에 팔면 되겠죠? 10억에 팔면 되는데 내가 천천히 팔면 10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일주일 만에 팔아야 돼. 그러면 9억 5천에 팔 수밖에 없어요. 5천만 원만큼 유동성 위험, 즉 매각에 따른 손실이 나타나.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 보시면 26쪽의 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쌤,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외우냐면 첫 글자 알답니다. 이거는 사, 금, 법, 인, 유. 나중에 이렇게 외워요. 대부분의 개론서 이렇게 외우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외우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사금 법인율 외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금 법인율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느낌.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을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정대시킬 수 있으나 투자 수익이 정대될 수 있으나 이자 부담에 따른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이를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틀렸죠? 금융적 위험이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이런 느낌이죠.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투자 수익을 증폭시키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투자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무슨 말을 하느냐? 사금법인율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그래서 제가 첫날에 말했듯이 개론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다. 이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달달달 외우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 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부동산 투자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의 변화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진다면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위험을 법률적 위험이라 한다. 이런 지문. 부동산 투자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내 부동산 투자 수익의 임대료에서 구매력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인플레 위험이라 한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한 개념이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위험이 뭐냐? 부동산 투자 위험은 내가 10억 투자했는데 홀라당 날리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위험이 맞긴 맞지만 여기 우리 개론에서 정의한 학문적인 위험은 요거라는 거죠. 수익을 벗어날 가능성, 불확실성인데 이게 불확실성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사업 자체로부터 이 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대출 때문에 이자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법적 환경이 달라지면 이게 달라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인플레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 있어. 그 다음에 부동산 매각에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 요런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라는 개념보다는 수익 위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느낌 오십니까? 아, 그런 개념이구나. 물론 이 투자 파트가 좀 개념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가지고 바로 뿅 이해돼서 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 자꾸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인원이 줄어가는데 여하튼 뒤에 단을 늘어가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뒤에 나누기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부터는 다음 주에 다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투자 파트는 요거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어떤 걸 하느냐? 우리 지금 위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다음 주는 수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익은 뭐다? 이런 개념을 다루면서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 수익과 비례해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까요? 이런 투자 방법.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주로 공부할 내용들이다. 즉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다. 그럼 이 수익을 보면 내가 투자하는 게 이익이냐, 투자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다룰 게 다음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책론과 그다음에 투자 파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했고요. 본격적인 투자 파트와 뒤에 금융 투자에 따른 대출에 관계되는 이 6번째 단원이 뭐냐면은 금융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 본격적인 투자와 금융에 관계되는 것들은 다음 주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